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가. 그래서 저가라는 게 이제 금액을 적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를 안전하게 가는 성향들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안전성. 왜냐면 금액이 작으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볼 건 많지는 않잖아요. 올랐을 때 이익이야 커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걸 보수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신뢰성 있죠.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순이 95만원. 이거 푸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성급 들어가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초반에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성급하고 선수는, 성급하고 미수는 자산, 선수하고 미지급은 부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세요. 자산에 5만원하고 4만원. 그래서 얼마요? 9만원. 그 다음에 부채는 15,000원하고 3만 얼마요? 3,000원. 그러면 4만 8천원. 누가 더 크죠? 자산이 더 커요. 얼마 더 커요? 42,000원. 그러면 자산이 많으면 회사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42,000원만큼 뭐야 됐다? 커졌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계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급보험료 분계가 원래 이렇게 돼요. 차변의 성급비용 5만원, 대변의 보험료 5만원. 그래서 비용 감소, 이익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이자가 차변의 이자 비용 15,000원, 비용 증가, 이익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5,0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수 수익은 차변에 뭐 뭔지 모르니까 수익. 그래서 33,000원 수익 감소. 수익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대변의 선수 수익 33,000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미수 임대료는 차변의 미수 수익 4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료 4만원. 그래서 수익 증가, 이익 증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게 좀 더 쉽긴 합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산 분계를 많이 잘 하셔야 밑에 것처럼 풀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번 나옵니다. 99만 2천. 그 다음에 3번 우리 재고자산 그 유가증권이죠. 네,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 아닌 거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3번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저가법. 우리 공부하실 때 저가법이라고 본 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무슨 법이라 그랬죠? 저가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하는 거예요.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머리로 푸시는 것보다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컨트롤 F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쳐보시면 이렇게 자본 조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항상 이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요거는 자본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컨트롤 F로 푸세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시는 게 속도도 그렇고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6번은 변동비와 고정비입니다. 우리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3번이세요. 3번이 아니라 4번이세요.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이 아니고 감소죠. 그리고 원가에게는 회계나 세무나 큰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원가.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판관비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뭐라 그랬죠?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제조 지시서 빠졌구나.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요거 좀 잘 봐두세요. 9번에 별표 3개 좀 쳐넣으세요. 요건 이제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서 좀 더 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조건 우리는 실제 기준이에요. 기준은 항상 실제입니다. 왜 실제가 기준이냐면 실제가 진짜거든요. 그러면 진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정이라던가 예상이라던가 장부라던가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가 현재 5만원, 3만원, 2만원 해서 얼마 있는 거예요? 10만원. 요걸 제조간접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더한 거를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5천원 무슨 배부요? 과소.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무슨 숫자죠? 적을 숫자죠. 그래서 실제보다 얼마 적다? 5천원 적다. 그러면 적으니까 9만 5천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 국어적인 장난을 좀 잘 쳐요. 시험에서.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좀 유심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이 있고요. 공손이 있어요. 공손은 불량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이라고 나오면은 무슨 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불량품. 근데 작업 폐물은 작업하다가 남은 것을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기 가구 회사의 톱밥, 그 다음에 쇠 관련된 회사의 남은 쇠. 그러니까 이게 작업 폐물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쓸데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다가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톱밥 같은 거 사다가 저기 양계장이나 이런 데다 뿌려주잖아요. 돈 주고 사다가. 근데 가구 회사에서는 톱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는 쇠가 필요한데 1m가 필요해. 근데 자르다 보니까 30cm가 남았어. 그럼 이거 버려요? 모아뒀다 팔아요? 모아뒀다 팔죠? 그런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계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아요. 수익을 늘리나 비용을 줄이나 이익이 커지는 건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세요. 간접비를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작업 회물을 팔고 돈 받았을 때에는 이거를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제조 간접비를 뭐해라? 줄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답 먼저 불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맨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빌리는 걸, 사는 걸 매매라 그러고, 빌리는 걸 임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땅 사고 팔고, 건물.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30평 넘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대략 한 27평, 28평형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넘냐 안 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땅 사고 파는 거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땅을 빌려주는 건 과세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비싸니까 사고 파는 것도 과세, 빌리는 것도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면은 큰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평수는 사고 팔려면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래서 비싼 거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빌릴 거예요? 살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겠죠. 근데 임대라는 건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평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평수에 사는 이유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매매도 면세고 임대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세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평수라는 거는 초과한다는 얘기는 큰 평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분양이라는 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과세로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이죠. 그래서 영세율은 0% 맞고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맞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하는 대상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기초생필품은 영세예요,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영세가 아니고 면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는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틀릴 확률이 좀 있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세금계산서 일명 면제업종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객운송업 중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면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은근 요거 잘 냅니다. 여객운송업. 그래서 여객운송업도 좀 봐주세요.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1번 면세 전용, 우리 면세는 계산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해도 면세니까 뭐예요? 계산서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간주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든 경우. 우리 영세 4가지 있었잖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도 잘 내요.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시면 된다고요? 하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 그 증빙불비 가산세. 우리 증빙에 대표적으로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받았을 경우에 증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소득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그 업종 중에서는 돈을 괜찮게 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지나가듯이 한 번인가 두 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10만원이 아니고요. 3만원이에요. 그래서 3만원 이상은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은 가산세네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100분의 2만큼 가산세 냅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만원. 1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요 속도로 나가면 이제 내일부터 해서 요 15번 관련돼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의료비는 전액공제 의료비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건 프로그램에 다 있긴 합니다. 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경로 우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액공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국외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국외는 저기 교육비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외국 가서 뭐 카드를 쓰시던가 뭐 보험료를 내신다던가 뭐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외국 가서 쓰시는 건. 그 다음에 3번 보험료 공제는 연간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보장성 보험 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험이 또 따로 100만원이 또 돼요. 그래서 최대로 치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처럼 일반적으로 그 보험 관련된 사람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험 관련되신 분 100만원에서 총 200만원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30번까지 푸실 건데 4시 5분에 풀게요.